튀르키예의 중대 결단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튀르키예 제2의 한국이 세워진다, 튀르키예가 국방권 자체를 한국에 넘기려 한다 등의 강력한 제목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현재 튀르키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한국 관련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튀르키예가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튀르키예 최초의 주력 전차인 알타이 ALTAY에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했다며 향후 2년 내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장갑차 제조업체인 베메제비엠씨는 현대두산인프라와 S&T 중공업의 파워팩을 장착한 알타이 주력 전차 시제품이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 냉각장치를 통합한 장치로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데요. 파워팩이 장착된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자체도 한국의 현대로템으로부터 K흑표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전차입니다. 튀르키예는 이렇게 한국산으로 도배된 최신형 전차를 무려 1000대나 양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대로템도 튀르키예로부터 1,700억 원이 넘는 수주를 받는가 하면 튀르키예는 한국산 KF-21이 미국산 전투기 F-35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성능은 대등하다라고 극찬하며 추후 한국산 KF-21 대규모 수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매체는 필리핀 공군에 인도된 FA-50은 부품 문제로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한국산 전투기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면서도 유지 및 보수 서비스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극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바로 튀르키예가 한국과 역사상 최초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튀르키예군의 군정보를 모두 한국에 넘기겠다는 것인데요. 튀르키예군이 무엇이 필요할지를 한국이 판단해 튀르키예에 판매할 수 있고 튀르키예는 국방권 자체를 한국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 튀르키예 간의 군사 교류 및 국방, 방산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한국은 튀르키예 K9 자주포 280문과 K 흑표 전차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등 꾸준히 방위산업 협력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번 협정 체결 추진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정세 변화와 맞물려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은 협정 당사국 간 정보 상호 제공, 정보의 보호와 이용, 정보의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튀르키예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튀르키예 재건 사업도 한국에 몰아준다는 파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타메르 대사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진행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좋은 기술과 건설 능력 등을 튀르키예 재건에 다 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의 모든 것을 퍼다주고 있는데도 튀르키예 국민들은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근 있었던 튀르키예 대지진에서 한국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이 튀르키예 대국민 방송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터키 튀르키예 군인들에게 받았던 것을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 한국인이 튀르키예에 1,000만 원을 기부한 사연이 튀르키예 공중파와 언론사들을 타고 8,500만 명의 튀르키예 국민들에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에 1,000만 원이나 기부한 한국인 A씨는 6월 25일 전쟁 당시 전쟁과였던 나는 이들 군인 덕분에 성인이 될 때까지 앙카라 학원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군인들이 주말마다 우리에게 식량을 갖다 줬던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전했습니다.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A씨는 6살이던 1951년 튀르키예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피란을 가다가 폭격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된 한국인 A씨를 튀르키예군이 발견해 앙카라 학원에 보내면서입니다. 한국인 A씨를 거둔 앙카라 학원은 한국으로 파병 온 튀르키예 군인들이 지난 1951년 6월 경기 수원에 세운 아동 청소년 보호교육시설입니다. 군인들이 전선에 남겨진 고아들을 하나둘씩 막사로 데려와 보호하던 규모가 커지면서 앙카라 학원이 됐습니다. 튀르키예는 전쟁 이후에도 앙카라 학원에 큰 규모의 시설과 부지를 지원하면서 한국인 A씨는 1.4후 퇴당시 기차를 타고 평택오산 쪽으로 피란을 가다가 폭격을 맞아 수원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뒀다며 당시 수원에 있던 터키 군부대로 옮겨진 뒤 앙카라 학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전부 받고 18살 때 취직까지 해 사회에 나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하기로 결심한 한국인 A씨는 그동안 튀르키예로부터 받은 도움에 비하면
적다고 했습니다. 대지진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터키를 도와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터키군 덕분에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으니 진심을 담아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다른 앙카라 출신 원아들인 앙카라 형제의 회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전했습니다. 이 사연이 전해지면서 8,500만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튀르키예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튀르키예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은 형제국이라고 써놓았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 한국을 칸 카르데쉬, 칸 카르스라고 부르는데 칸은 PCL을, 카르데쉬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피로 맺어진 형제라는 뜻인데 혈맹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튀르키예는 한국과 혈맹을 맺어 전 세계 방산시장을 싹쓸이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도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최근 놀랍게도 전 세계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과 땅으로 꺼진 리라 가치에 흔들리고 있는 튀르키예 터키가 방위산업 부문에서는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기 제조와 관련한 튀르키예 20년 프로젝트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체제에서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WCSJ 최근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제 무기는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필리핀의 헬리콥터를, 파키스탄의 해군 코르벳함을, 케냐의 장갑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튀르키예의 해군 순시선을 구매한 국가만 10개국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군사 대국에 비하면 작은 규모인 튀르키예의 방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던 것은 바로 바이락타르 TB 드론 덕분입니다. 바이락타르 드론은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폭격에 밀리던 우크라이나에 반격할 기회를 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리비아, 아제르바이잔 등 최소 4개의 전투에 투입돼 있습니다. 이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가 좋다는 점입니다. 미국제 무인 공격기 MQ-9 리퍼의 경우 한 대당 수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바이락타르는 6대를 지상에 운용하는데 고작 수천만 달러가 든다고 WSJ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군사적 열세에 있는 국가들이 게임체인저로서 바이락타르를 찾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튀르키예는 자신들의 장점인 싸고 효율적인 무기와 한국의 세계 최고의 첨단 IT, 그리고 한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신뢰도를 가진 보증 수표가 합쳐진다면 한국 튀르키예 연합이 분명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터키 대통령 선거가 결국 에르도안의 승리로 돌아가 3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터키와 신장 위구르, 홍콩과 한국, 이렇게 4개 지역이 긴밀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난 2014년 우산혁명 이후 중국의 최대 관심사 지역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영국의 통치령 시절을 그리워하며 홍콩 지역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된 초왕텅 변호사가 한국 광주 인권상을 수상한 이후 중국 당국은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한국 측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그중에서 신장 위구르 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은 여러 인권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포착되었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인권 상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인권 유린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많은 유명 인사들도 이에 대한 용기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활동가로 알려진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중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위구르족과 같은 소수민족들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보고서들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 수용소 운영 인신매매 강제 노역 등의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에 연달아 발생하는 중국에서의 문제들은 터키에서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한국에까지 직간접적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시아 민주주의의 수도. 한국의 역할과 동향. 최근 한국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캐나다의 저스틴 트리도 총리의 방문을 받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수도로서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지도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주목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을 방문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한국을 LCD 리버티, 캐피털리즘, 데모크라시의 선진국으로 언급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성공적인 결합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아닌 동아시아 전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은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영향력에 주목합니다. 한국을 방한해 국회 연설을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홍콩 변호사의 인권상 수요와 관련된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 내에서 민감하게 다뤄야 할 주제인데 캐나다 총리가 해당 운동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입니다. 그의 한국인들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대한 발언은 아시아 지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홍콩의 인권 변호사가 광주 인권상을 받았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홍콩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국과 캐나다 같은 영연방 회원국들이 한국에서 인권 문제, 특별히 동아시아 인권 문제에 대한 어젠다를 공유하는 부분은 한국이 그만큼 동아시아 인권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수여하는 인권상, 또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여러 인권 문제의 시민들, 개개인들이 관심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영국과 홍콩의 민주화 인사인 초왕텅 변호사의 광주 인권상 수여와 중국 위구르족 한국 유학생의 체포, 구금 실종 사건은 중국과 관련된 특이한 일들이 다른 어느 나라가 아닌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향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수도로서 동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 특히 중국과 관련된 서방 세계 지도자들의 관심은 매우 의미가 깊은 일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결합은 많은 나라,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자라나는 민주주의 인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형제 국가로 잘 알려진 터키입니다. 두 번째, 터키 대통령 선거와 중국 신장 위구르. 현재 터키는 대통령 선거로 인한 초박빙 상황을 맞이하다가 결국은 에르도안이 당선되고야 말았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클르치다로올루 후보 두 강자의 경쟁이 이어졌고 전 세계가 터키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의 대통령 선거 이슈는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당선된 터키의 대통령인 에르도안은 서방 진영에서 껄끄러워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정부는 친러시아 정책을 추진하며 나토와 서방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분쟁에 직접 군 병력까지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터키는 현재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일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야권 후보 클르치다로올루는 친서방적인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터키의 국외 문제 개입을 줄이고 서방의 지지를 받으려는 약속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에르도안의 친중국 정책과 위구르 인권 문제.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친중국주의 정책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입니다. 영국의 주요 언론 매체 BBC에서는 터키 에르도안 행정부의 외교 방향을 친중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위안화, 기반 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에르도안 정부가 중국 친화 정책을 많이 표방해왔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입니다. 바로 터키와 같은 계열의 민족이 중국이 현재 탄압 중인 위구르족이며 심지어 언어까지도 통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터키인들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에르도안 정부는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친중국 행태를 보이고 있어 서방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의 경우 대통령으로서 중국에 대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었습니다. 서방 매체는 그의 친서방적인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클르치다로올루 후보가 터키의 차기 대통령이 됐었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리다. 하지만 문제는 에르도안이 결국 당선이 됐고 현재 터키 행정부가 제대로 된 국제적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자국의 패권 확대에만 몰두하며 중동 및 아프리카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의 제재가 심해지면서 국가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었으며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도 중국에게서 상당 부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중앙아시아 패권의 중국 장악과 몰골계 투크인들. 에르도안의 터키 정부 장악 20년, 그리고 이번에 당선으로 인해 30년 초장기 집권을 예고한 에르도안. 터키 행정부, 이렇게 터키가 러시아식 독재의 길로 접어드는 사이 자원부국들이 몰려있는 돌궐개 민족 국가들인
중앙아시아가 중국에 빼앗기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터키의 친중국 정책으로 인해 터키 민족과 같은 민족이자 한민족의 먼 친척이기도 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초 터키는 터키 언어권 연합체를 형성하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터키계 돌궐 민족들을 규합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나 나토와 유사한 국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 많은 기대감이 모아졌었습니다. 특히 서방이 주목하는 이유로 이를 연합체는 친서방 반중국 반러시아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합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친중국 정책과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예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정상들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시안에서 C51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담은 중국의 패권 확대를 보여주는 행사로 중앙아시아의 4개국 정상들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국가들은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족한 나라들이며 자원을 무기로 한 중국 위안화 패권 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나라들입니다. 최근 중국은 천연자원을 베이스로 하여 중국 위안화를 마치 과거 70년대 미국의 5일 달러화처럼 5일 위안화의 기축 통화화를 노리고 있는데 이는 자칫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식민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이 중국의 회의에 참가한 것은 국제 외교적 이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틀은 신장 위구르, 터키와 같은 돌궐계 투르크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터키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중앙아시아는 중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중앙아시아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를 통해 중앙아시아가 중국에 장악되는 엄중한 상황을 서방 세계가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터키의 친중국 정책과 중앙아시아의 돌궐계 투르크인들의 앞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수천만의 신장위구르 일를 돌궐 터키계 민족들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 속에 신음하며 완전히 민족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터키 중앙아시아 그리고 반중국 연대의 미래. 영국, 호주,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외교적 위치를 새롭게 정렬하고 있습니다. 등 다양한 지역과 밀접한 국가들은 반중 친서방의 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는 흥콩과 남중국해의 문제를 통해 반중 라인에 정렬되며 또 베트남을 친서방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 일본, 필리핀은 대만 문제를 통해 완전히 친서방 반중국 라인에 정렬된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는 티베트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며 반중 친서방 라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중앙아시아의 역할. 마지막으로 남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는 터키와 중앙아시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는 친중 의혹이 높은 에르도안이 또다시 당선된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터키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터키의 리더십과 중앙아시아의 돌궐계 투르크인들이 함께 협력하면 대중국 포위 압박 구도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터키의 대통령 선거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반중 친서방 라인의 형성은 국제적인 관계와 균형을 재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동향이 될 것입니다. 과연 터키가 다시 예전의 돌질, 제국의 꿈을 실현시키며 고구려와 돌질의 동맹을 통해 당나라를 견제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국이 중국을 역전한다는 보고서가 볼곡 연달아 미국에서 나오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역전한다는 것인데 특히 미국에서는 2030년경에는 한국이 중국을 완전하게 따라잡는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주요 경제기관이 내놓은 분석은 놀랍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간 묵묵히 실력을 닦아온 것들이 국제정세 가운데 중국을 밀어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한 분야도 아니고 크게 3가지 분야는 중국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분야이기에 더욱 파장이 큽니다. 현재 어떠한 분야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은 왜 한국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지 보겠습니다. 1점 배터리 2030년 한국이 중국 역전. 미국의 대열 투자기관인 골드만 삭스는
한국이 배터리 시장을 점령하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투자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미국의 IRA 갑축법 때문인 것인데요. 한국은 전기차나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견제와 불합리한 보조금 등으로 피해를 봐 우려되는 국면이지만 배터리 분야에서는 대체제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과 유럽이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죠. 골드만삭스는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등이 1,5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을 것이며 특히 한국의 LG와 SK가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꾸려서 중국산이 배제된 배터리 공급 체계가 완성될 걸로 봤습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것은 골드만삭스가 미국 내에서 한국 회사의 배터리 비율은 3년 이내에 무려 60%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현재 12%의 5배 정도가 되는 점유율 성장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재련을 비롯해 원자재 가공 등이 워낙 중국 의존도가 높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 골드만 삭스는 그것은 하지 못해서 만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비용이나 환경 문제로 안 한 것뿐이라며 미국이 IRA를 버려놓자마자 대제 배터리와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없어도 대체 가능한 기술이며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인 것입니다. 다행히 그 가운데 한국이 최고의 수혜를 입게 되었고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산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의 배터리, 소재 부품 관련 기업, LS엔솔, 삼성 SDI, SK머티리얼즈 등은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며 최근 LG화학은 테네시주에 양극재 공장 건설하기로 하고 약 4조 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LG는 미국에서 현재 5조 원 규모의 매출을 5년 내에 20조 가량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간 중국이 해오던 일들을 대체하면서 다방면의 점유율을 늘려나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 CATL은 급한 마음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애초에 IRA 법안이 중국 경계 법안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에 제대로 지원이 될지도 의문인 상황이었고 결국 CATL은 공장 건설 계획을 지연하면서 사실상 미국 내 배터리 시장에서 밀려나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부 채널에서는 미국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결국 자재 배터리 생산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한국도 결국에는 미국산 자재 배터리에 밀려나가는 수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생산량과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보다 그냥 한국산을 쓰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독일의 기가 팩토리에서 자재 배터리 생산 비율을 늘리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배터리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에는 LG와 삼성 등의 배터리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차 업체들도 원가 비중이 높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만 개발 비용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업체의 속도와 효율을 감안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산 배제 움직임까지 더해져서 결국 한국이 7년 내에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을 잠식한다는 전망입니다. 실제 최근 일로 지난달 미국 에너지부문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델 22개를 확정지었는데 그 중에 17개가 한국의 배터리를 달고 있는 것으로 인한 미국 시장 장악력이 극대화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어떻게든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회사와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매우 어려운 국면에 비렸습니다. 지난 5월 골드만 삭스는 한국의 전기 자동차 공급망의 거시적 시사 보고서를 냈으며 여기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매년 33% 배터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된 내용을 모두 수록했으며 이국에서의 격차가 결국 2030년까지 중국을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글로벌 전기 자동차의 혜택은 다들 아닌 한국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본다고 해석한 것이죠. 이번 달 미 상무부는 16년 만에 중국산 수입품 비율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수입품 중 16.5%만이 중국산인데 이는 미국이 중국산을 다른 제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의 주요 부품인 한국산 제품들로 많은 비율을 채워나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점 반도체 장비 업체 한국으로 탈중국 글로벌 반도체 부품 업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탈중국을 서두르며 한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국이 뜻밖의 수혜를 입으면서 더욱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최근 ASML 화성 반도체 공장 인근에 ASML 뉴 캠퍼스가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글로벌 빅사 반도체 업계가 모두 한국에 결집했고 그 중에는 심지어 일본 1위 장비업체도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한국에 2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R&D,
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도쿄일렉트론이 15년간 한국에 투자한 금액을 합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반도체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아랑곳않고 한국에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250조 원 투자, SK하이닉스까지 포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ASML,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매티어리얼즈 등 전 세계 4강 기업은 그 흐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반도체 장비의 거점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반도체 과학법에 의거해서 중국의 반도체 신장비 입고를 금지시킨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과 삼성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반면으로는 이득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미국의 의도는 반도체 장비업체나 모든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반도체 생태계가 아무리 미국이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반도체는 더욱 발전하기에 많은 회사들은 미국보다 한국에 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60%의 소비를 감당하는 매우 큰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손해가 더 극심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에 현재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완제품을 팔지만 AMSL은 노광 장비 등 설비 자체를 팔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설비를 중국에 들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나름의 반사이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화를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한국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는 막히는 게 좋은 것이죠. 3. 한국이 중국 사위자리 탈환. 세계적인 아시안 매체 홍콩의 SCMP는 급주에 중국이 충격을 받을 만한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중국이 가장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방산 분야에서 한국이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중국은 이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2020년경 전 세계 상위 10위권 무기 생산업체 중 중국 기업이 4군데 이름을 올렸으며 무기 자립도는 약 92%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국 공급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도 공급을 가속화한다는 것이었죠. 중국 군사 전문가인 숭중핑은 중국을 제외하고 미러, 프랑스만 무기 자립을 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핵심 부품을 미국에 의지하는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절수를 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쟁력 있는 무기는 1대1로 정책과 함께 세계 시장을 아우를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아프리카나 중동을 중심으로 가성비 중국 방산의 수입이 수백 %가량 증가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된 현 시점에 상상도 안 하던 한국이 중국 순위를 끌어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홍콩 SCMP는 올해 한국은 이미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거둘 걸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한국이 애초에 언제든지 상위권에 올라갈 능력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최근 2년 전만 해도 무기 수출에서 10위권밖이었지만 인프라, 자재가 달랐다는 것으로 SCMP는 한국은 자주포에서 최첨단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목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며, 이 가운데 미국 대비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올해 대박 수주를 터뜨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본래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몇 천억 원짜리 수주 몇 번으로는 그 순위를 뒤집기가 어운데, 결정적으로 올해 폴란드에서 25조 원가량 MOU 뒤 곧바로 본계약에 들어간 게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에서는 한국산 자주포, 전차, 천궁, 천무에 이르기까지 주문과 문의가 쇄도했고, 이러한 합계 금액이 전 세계 4강에 들어있는 중국을 끌어내리게 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중국을 더욱더 골치 아프게 만드는 국면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무기를 쓰는 데 있어서 중국산이 저렴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러시아 전쟁에 러시아 편을 들었고, 미국은 중국 패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 방산으로 무장화를 한다면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과 중국 국방력은 사실상 게임이 안 된다는 게 군사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현재 대리전만으로도 세계 2위 러시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미국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군사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따라서 미국 안보 파트너이자 미국 핵심 기술도 종종 탑재된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게 속편합니다. SCMP는
현재 사우디와 말레이시아, 핀란드 등이 올해 안에 한국 무기를 추가로 발주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뜻밖의 올해 안에 중국 방산이 5위권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각국은 군축, 안보 비용을 크게 늘려가는 상황으로 이 가운데 많은 국가는 제 시간에 납품하면서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을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무기 팔 곳이 제한되어 있지만 한국은 갈수록 수출한 곳이 폭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업계에서는 중국과 일본 모두 부러워하면서 질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합니다. 양국 모두 자국 매체에 한국이 러시아 전쟁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고 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일본은 이러한 흐름 때문에 군사물품 제한 조치도 대대적으로 풀어버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저성장의 시대 가운데 한국 혼자 독식하는 것은 참아볼 수 없어 일본까지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한국은 근본 북한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에서 소비하는 양이 엄청나고 이 때문에 무기를 대량으로 양산하는데 부담이 없게 되었고 체질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일본과는 무기 공급과 수출에 있어서 그 기반 자체가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차세대 항모 청사진을 최근 발표하는 등 무서운 미래 계획도 나타냅니다. 기존의 방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K9 자주포에서 다연장 로켓포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KF-21의 개발과 전두덕 합성, 판정 및 양산 여기에 한국형 항모까지 탄탄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격차를 벌리며 중국과 방산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탈중국의 흐름과 맞물려 이득을 보고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전 세계 4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주변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한류가 급속도로 퍼지자 중국이 한글에 눈녹을 들이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한자를 변형시켜 중국어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한글 배우기 열풍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중일 언어 자판 대결까지 펼쳐져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는 중국이 한글을 자신들 역사로 바꾸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글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이 뛰고 있는 프랑스 인기 구단 파리 생제르맹 PSG 선수들이 다가올 원정 경기에서 한글 유니폼을 입겠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강인뿐 아니라 음바페 등 다른 선수 이름도 한글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강인 영입 후 한국 팬이 20% 증가했고 현지에서 이강인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자 한글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류의 힘이 커지자 전 세계의 한글 열풍이 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장접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시기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인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녔지만 중국도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현재도 50% 정도의 문맹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에 문맹률이 1% 미만입니다. 훈민정을 해례본에 따르면 추민정음은 아주 교묘하여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 깨우칠 수 있는 문자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으로 탄생해 글자 자체가 과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은 자체가 발음기호이기 때문에 인간이 발음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 표현할 수 있는 모음이 A, E, I, O, U 이렇게 5개에 불과하지만 한글은 기본 모음이 10개인데다 10여 개의 복모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알파벳 26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수백 개에 불과하지만 한글 24자로는 1만 1천여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한글은 최상의 디지털 친화 문자라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할 때 한글은 바로 입력이 가능한 반면 중국어나 일본어는 을과 뜻을 일일이 따로 변환해 입력해야 합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한글은 문자 구성 및 전달에서 영어보다 3배 빠르며 중국어보다 8배, 일본어보다 5배나 빠르다는 평가를 들고 있습니다. 세계 문자 올림픽 때도 한글의 우수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학자들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역대 최고 문자를 뽑는 대회인데 2009년 서울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고 2012년 태국 방콕에서 2회 대회가 열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자국에서 창조한 문자를 가진 국가 16개국이 모여 치러진 1회 대회에서 한글이 금메달을 딴 것은 물론 27개국이 참가한 2회 대회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의 평가 기준은 문자의 기원 및 구조, 유형, 글자 수,
글자의 결합 능력, 응용 및 개발여지 등입니다. 14는 미국, 인도, 수단, 스리랑카, 태국, 포르투갈 6개국이 많았기에 한글이 최고라는 점을 모두가 인정했던 상황입니다. 1회 대회 때 이 3위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문자가 차지했고 2회 대회 때는 인도 넬루구어와 명어 알파벳이 뒤를 이었습니다. 델루구어는 인도 북부 일대 7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해당 문자를 사용했을 때 아이폰이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해 디지털 친화적인 한글을 따라올 수 없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입력 속도에 있어서도 한글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한자 입력 방법은 크게 한어병을 입력과 오필자형 입력이 있습니다. 한어병을은 한자의 중국어 발음을 영어로 묘사해 알파벳으로 입력한 다음 단어마다 키를 눌러 화면에서 한자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한자를 자판에 직접 입력하는 오필자형 입력 방식도 있는데 자판은 최대 5번 눌러야 글자 하나가 구성돼 오필자형 우비츠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00여 개, 부스키를 5개, 무리벌로 암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른 편이지만 익히기 어려워 일반인은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과거 국내 한 언론사가 한글날을 마사 스마트폰 입력 속도 비교를 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에 대한 글을 각자 입력했을 때 한글은 11초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는 20초나 걸렸는데 보는 이들이 분통 터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입력은 생각보다는 빨랐는데 13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놓고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글이 단연 1등으로 압도적이었고 중국어 입력은 의외로 빠르지만 사실 알파벳을 입력하는 개념이라 글자 정체성과 명확성에서 한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 중국어로 치맥과 먹방을 입력하고 싶다면 치맥, 먹뱅 이렇게 입력하고 변환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는 한자에 있어 디지털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복잡한 한자를 쓰기 위해서는 손, 글씨, 터치 후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중국어에는 3만 개가 넘는 한자가 있는데 대략 3,000개 정도를 알아야 책을 읽는데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됩니다. 중국은 이미 한자의 한계를 알고 변화를 추구해왔습니다. 청나라 말 중국에서는 한자 불멸 중국 필망 구호를 외치며 지식인들이 한자 폐지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문맹들이 9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이 한자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생명 연장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존 한자인 번체를 쉽고 간단한 형태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이를 간체라 부르고 있습니다. 번역기에 중국어가 간체와 번체로 나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번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자로 3,000년 이상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간체는 1950년대 중국 정부가 추진해 바꾼 글자입니다. 1949년 10월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정치 사상 교육을 실시하려 했지만 문맹률이 높아 이를 다수에게 전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문맹률이 높은 이유가 번체자에 있다고 판단해 획수를 줄이고 통일화시켜 간체화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현재 중국 대륙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출판물에는 간체를 사용 중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를 교육해 전차 번체를 읽을 수 있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중국은 3,500자의 한어병을 사용해 기존 한자를 대체하는 중인데 고유의 번체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고 그 외 한자는 사전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에서 활용하는 글자 수가 크게 부족해 한자가 가진 뜻을 모르기에 두루뭉술한 생활 방식이 돼버렸습니다. 반면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은 기존 번체자를 쓰고 우리도 번체에 익숙합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대만과 홍콩 서적을 읽을 수 없고 반대로도 마찬가지가 된 상태입니다. 간체가 글자를 익히는데 도움을 줬지만 자국의 역사가 담긴 문자가 사라져 중국 내에서도 반발이 다수 일고 있습니다. 스웨덴 중국학자는 중국이 한자를 버리는 것은 자신들 문화 근본을 포기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간체화 사업을 통해 이미 절반을 버렸다는 평가입니다. 한자의 탄생은 대상의 생깁새나 특징을 잡아 형상화한 것인데 간체에는 이것을 무시한 채 간략하게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번 간소화시켰던 중국은 더 쉬운 한글의 불어를 나타내며 이를 자국 글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10년대까지 문맹률이 99%를 유지해왔고 광복 직후 78%에서 머물렀던 시기가 있습니다. 1948년 첫 총선 때는 이름을 작대기로 표기하는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 후보자 이름을 못 읽는 사람이 무지기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맹률은 1960년대까지 빠르게 떨어져 대다수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966년 1%로 집계된 이후 조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발을 그대로 언어를 배울 수 있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 초등학생들은 한자가 아니라 한어병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자 밑에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병음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위의 표식이 성조입니다. 소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한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했는지 2010년 중국은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가 자국의 언어라고 주장해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조선어 국가표준 워킹그룹을 구성했고 스마트폰을 비롯해 PC에서의 조선어 입력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또 북한과 한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제협력까지 제안해왔습니다. 그 후 ISO 국제표준으로 상정할 계획을 밝혔는데 해외 모바일 기기가 한국에 들어올 때 중국 표준이 채택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중국이 한글을 위험하고 있다는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우리가 먼저 한글 입력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퍼졌습니다. 이에 한국은 빠르게 한글 문자판 표준화를 추진했습니다. KT와 삼성전자는 나라글과 천지인 한글 입력 특허를 개방했고 일반 휴대폰에는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천지인이 채택됐죠. 중국은 현재도 동북 공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이징 올림픽 때는 홍보 영상에 한목과 상모 돌리기가 등장했고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 영상에서는 태권도를 선보인 후 영상 말미에는 아예 한국어로 노래까지 했습니다. 즉 조선족도 중국인이니 한국 문화도 중국 거다. 이렇게 몰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글 공정 시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선 관련 상품을 팔면서 단순히 한글을 흉내내서 판매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조선관광기념도 조선관광기념으로 표기하고 조선 속에도 조선세왕 등으로 표기하는 식입니다. 즉 한국 상품을 베껴 짝퉁 제품을 만들 듯 한글도 엉망으로 갖다가 붙이는 중입니다. 중국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표절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한국라면, 설빙 브랜드 등 이런 표절이 상당합니다. 디자인과 로고까지 비슷하게 만드는 업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 인물까지 중국 역사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 윤동주 시인이 조선족으로 표기돼 논란이 됐는데 한국 측의 지속적인 항의로 최근 조선족 표기는 지워졌지만 중국 국적 표기는 남아 있습니다. 터전이 되어준 만주 북간도 나라 잃은 조선인들의 새 시인 윤동주도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일제에 의해 한글이 금지된 때 독립의 열망을 한글로 써내려 간 그의 뿌리는 분명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앞부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한국의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육촌 동생은 그에 대해 윤동주는 우리의 한민족이다. 중국어로 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의 모국어, 우리의 언어로 시를 썼던 시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복 논란을 일으키며 철수했던 중국 게임사 페이퍼 게임즈 또한 최근 새로운 한국 법인을 세우고 국내 시장 재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게임즈는 2020년 샤이닝 니키 게임을 국내에 출시했는데 당시 중국 누리꾼들이 한국 서버 출시 기념 의상인 한목을 중국 전통의상이라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한국 이용자들이 개발사의 입장을 요구했고 중국 개발사는 한국 서버 이용자가 조국인 중국을 욕하면 채팅 금지 혹은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하겠다. 앞으로도 중국의 전통과 국가의 존엄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논란이 된 한복 아이템들을 모두 파기하고 샤이닝 니키를 종료한 이후 한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하면서 먹튀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 법인 인폴드 코리아를 세워 3종의 게임을 국내에 서비스하려는 중이고 샤이닝 니키 후속작 인피니티 니키 출시 계획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언제든 한글 공정 시도를 재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6천여 중의 언어가 있는데 세상의 문자는 알파벳 계열을 빼면 17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창제자가 알려진 것은 한글뿐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